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.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조사하는 곳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10억 6천이라면 서울에서는 이제 하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9억대겠죠.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것들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빌라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. 그러면 서울의 거의 절반 수준과 수도권과 지방의 대부분의 집들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. 뭐 LTV는 70% 해주고 DTI는 60%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대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는 옛날에 80% 해준다고 한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애 최초 80%를 여기다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DSR과 DTI 차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거의 2배 정도 금액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. 내가 뭐 한 3억 빌릴 거를 거의 한 5억에서 6억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는 수준으로 DTI 20%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게 최대 5억이니까 5억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이용할까? 요거를 많이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요. 요게 지금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거보다 더 금리가 좋은 게 있었어요. 3% 중반까지 고정금리를 주는 게 있었는데 요게 마감이 됐거든요. 근데 이 원래 계획된 거에 한 40%도 채 채우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책 자금인데 실패를 한 거죠.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신청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너무 적었어요. 그러니까 집값도 뭐 4억 이하, 뭐 중간부터는 6억 이하로만 바꿨고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이다 보니까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는 거 정도만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기준에 딱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심전환 대출로 아주 유용하게 변동금리를 갈아타신 거죠. 금리를 5.5, 6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4, 3.7, 3.8을 내면은 좋은 거잖아요. 거기다 고정금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었으니까.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이제 끝나버렸고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여기에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자연스럽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넘어오는 거죠. 안심전환대출에서 한 15조 정도 남았대요. 근데 요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넘어오면은 15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자금 운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요 안심전환대출은 사실상 대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겠느냐? 사실 그 뭐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대출보다 조금 더 받고 싶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단순 대환은 그 흥행이 안 되고 이 신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죠. 이 대상자가 훨씬 많아졌죠.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비싼 집들 빼고는. 거기다가 이제 신규로 새로 받을 수도 있고 기존 것도 받을 수도 있고 기존에 내가 2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3억까지 된다 그러면 3억을 줄 거예요. 왜냐면 이걸 신규로 치면 되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서 뭐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지금 뭐 집 사라고 지금 또 뭐라고 하는 거냐. 지금같이 금리가 높고 뭐 가격이 막 하락하는데 이 상황에서 집 사라고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얘기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나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9억까지 해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. 9억 주인이 서민인가? 이게 뭐 혜택을 줘야 되는 대상인가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대출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. 물론 이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라 해서 살 분들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이거는 정확하게는 매수하라는 대출은 아니고 집을 팔지 말라는 정책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걸 그래프로 봐도 정말 신기한 게 이 미국이 0.25% 기준금리에서 4.5까지 가는데 1년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3월만 해도 0.25에서 멈춰있던 기준금리를 12월에 4.5까지 올린 거죠. 사실상 뭐 9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. 한국은 조금 미리미리 올렸습니다. 한국은 지금 뭐 상황이 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조금씩 올렸지만 그래도 뭐 1%대였어요. 1.25가 지금 3.25까지 간 것도 미국이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올린 수준입니다. 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변동금리를 쓰거든요. 그동안 또 저금리 기조였고 금리가 올라가도 뭐 0.25, 0.25 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던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전세를 쓰든 집을 사든 변동금리를
대부분 썼던 게 한국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뭐 2%, 3%씩 올려버리고 거기다 채권 시장이 막 붕괴되기 직전까지 가면서 부실이 커질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니까 가상금리들이 붙으면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3%밖에 안 되는데 6%, 7%를 받고 있잖아요.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팔고 막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과 점유자와 막 2년짜리 계약, 4년짜리 계약, 상가는 10년짜리 계약들을 막 하거든요. 바로 대응이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임대인들은 직격탄을 맞는데 임차인들은 계약으로 묶여 있는 상황.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금융권 부실로도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 구간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올리는데 이게 아주 초장기로 갈 게 아니라면 이 고금리 구간을 버티게 하는 게 국가 경제 차원에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정책 자금을 만든 겁니다. 지금 전세가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어요. 금리가 워낙 빨리 오르고 지금 전세 대출도 6%, 막 6.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는 분들도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하락하게 되면은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. 내가 전세를 4억에 받았는데 3억이 되거나 뭐 3억 2천이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나머지를 줘야 된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게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. 근데 요거를 보고 만약에 이자가 뭐 4.5나 4.6이라고 생각하면은 야, 이게 뭐가 싸냐? 뭐 더 싸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1년 초에 전세를 맞춘 분들이 이제 23년 초에 전세를 반환하든지 뭐 계약이 만기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21년 초에는 주담대가 한 2.8에서 3.0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요 3.0 정도에서 지금 6이 된 거잖아요.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. 근데 이게 4.5 정도로 만약에 잡아준다. 4.7 정도로 잡아준다고 하면은 못 버틸 정도의 금리는 아닌 거죠. 왜냐하면 이때 살 때도 주담대 3 정도는 내가 낼 수 있다라고 계산해 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그때 금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 그래 뭐 2년 뒤 4년 뒤에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. 매수자 대부분은 사실 실거주 1주택자들이 많거든요. 내가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뭐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놓는 분들이 많으니까 1.5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. 뭐 1.7까지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1년만 야 니네가 좀 버텨라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3% 정도 예상하고 산 분들한테 뭐 맥시멈 2 정도 되겠죠. 그러면 한 5% 정도로 고정금리로 주면은 그러면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.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23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어쨌든 시작되고 25년부터는 더 많이 내려가는 게 점도표에 나와 있는 상태니까 정부도 1년짜리 정책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시장의 부실을 막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전세금을 빼주고 실거주 하라는 정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들 지금 돈을 빼줘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돈을 어떻게 빼주지? 얘가 나한테 줘야 내가 얘한테 주고 뭐 얘가 얘한테 주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유동성이 꽉 막혀 있잖아요. 여기다가 정부가 4.6, 뭐 4.7짜리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네 제가 이거 받아서 빼줄게요 하면 요 분이 또 어디 가서 돈 빼주고 여기서 돈 빼주고 하면서 시장에 돈이 흐르게 되는 거죠. 네, 그런데 이제 실거주 불가능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까 말한 대로 뭐 일산에 사는데 뭐 평택에 사놨다든지 그래서 나는 절대 저기를 갈 수가 없어라는 분들은 뭐 매도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를 주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보금자리론이 실거주 조건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를 주면 되겠죠. 왜냐하면 요즘에 월세 구하는 분들은 또 많으니까. 그러면 대출 받아서 월세 주면 대출 이자랑 월세랑 상세해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냐라고 본다 이거죠.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론 금리를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4점 중후반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쯤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.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한 금리인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4.6이든 뭐 4.7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내는 금리보다는 훨씬 낮은 걸로 지금 바꿀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면제해 준다고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뭐 면제가 정말 된다고 하면은 기존 유주택자 입장에서 특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뭔가 대출을 받아야겠다.
난 팔 생각은 없고 뭔가 이걸 좀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실거주를 하든지 한 2년 정도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자금을 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금리도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거나 적을 거고 고정금리고 기존 대출보다 훨씬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아마 다들 받으러 갈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자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이왕 받을 거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. 저는 대출 받기 싫은데요. 그러면 뭐 파시든지 전세를 돌려주면 되는 거고, 저는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하거나 뭐 월세를 주거나 조금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